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23번째 주제인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쪽은 의외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시리즈로 1편, 2편, 3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유족연금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2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유족연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지 금원에 대한 설명을 각각 23, 24, 25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적당한 분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좀 깁니다. 여기는 좀 내용이 많고요. 자, 보시면은 문제는 다 똑같아요. 이 한 문제 가지고 좀 방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요. 자, 보시면은 출제 연도는요. 자, 우리 시험에서 2019년도에 지금 출제가 됐고요. 28회 시험에 나왔고, 출제 조문은 국민연금법, 그냥 연금법이라고 해보면 73조 유족의 범위 등에서 나왔고요.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게 5월이거든요. 6월 22일부로 일부 개정 사항이 있는데, 예,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해설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또 이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국민연금 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의 혼인관계,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죠. 사실혼 배우자는요, 산재도 그렇고 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수급권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3번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요. 자,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인 자녀, 직계존속인 부모, 그 다음에 직계비속의 자녀인 손자녀, 또 직계 라인의 위에인 조부모,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형제자매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에서는 순위자에 나타나는데요. 국민연금은 이거보다 좀 더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형제자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자, 일단은 배우자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자녀까지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은요. 이른바 이제 다음 순위자, 보통 이제 차순위자라고 하죠. 자, 이 차순위자한테 승계는 일단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요. 하지만 산재 유족급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고요. 그럼 뭐 남은 게 5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5번일 텐데 또 공교롭게 지문이 또 길어요. 그래서 보통 찍을 때 긴 거 찍으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만약 했을 때 사망하니까 나오는 건데 그분의 이제 태아가 있었어요. 태아가 출생하면 바로 이른바 이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자녀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는 부모, 손자녀, 조부모보다 어떤 상속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수급권을 갖게 되면 이분이 지금 이 자제분이 가져가니까 이 부모 등에 대한 수급권은 소멸한다. 요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서요. 시리즈로 구성을 해서 일단은 현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해설 내용도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23강 요거는요. 러닝 타임이 다른 것보다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건데 자, 이거는 국민연금법 7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동조 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을 했을 때 돈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이 받는다? 이상하죠. 보시면은 여기 위에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유족한테 이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든지 노무사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되는 그 이제 사망의 대상이 되는 5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표적인 경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이 일단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뭐 중간에 이제 임의적으로 탈퇴할 수도 있으니까요.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3, 4, 5는 조금 뒤로 갈수록 납입이 조금 덜 되는 느낌인데요. 보시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이건 예를 들어서 27세부터 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직장 가입자로 들어왔는데 정확한 사업장 가입자. 60세까지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33년을 넣잖아요. 자, 이 중에서 3분의 1이면 뭐 11년 이상을 넣었던 자가 이제 사망했을 때. 자, 그리고 조금 더 좁혀가지고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예, 혹은 가입자였던 자도 그 대상으로 돼요. 하지만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안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 등급이 2급입니다. 2라는 숫자 기억하시고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을 줘요. 그럼 이때 유족이 누구고 얼마만큼 주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럼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또 예외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분히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자, 3호와 4호는 그 연금 그 전체 가입 대상 중에 3분의 1만 내고 5년 동안에 3년만 낸 이걸 보통 제가 상담 드릴 때 일부 납부 가입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생애 주기에서 조금 적게 내신 분. 자, 이분들이 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에 가입 중에 사망하셨거나 외국에 나가셔서 국적 상실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안 주더라도 납입한 그 금액에 이자 붙여서 나가는 일시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요. 요거는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상수란 이제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상수란 노령연금 수급자 등 5가지 해당하는 분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데 이거는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별표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시험과는 무관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5가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언제나 상속에 대해서 1순위는 배우자고요. 이 법에 따른 경우에 사실혼도 포함한다라고 연금법 3조 2항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은 그 1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당연히 2순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산재법도 마찬가지지만요. 나이는 25세까지만 인정해요. 25세 미만까지의 자녀에 대해서 수급권을 인정을 하고요. 아주 예전에는 이게 20세였어요.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 이상인 2급 이상인 자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라면 수급권을 인정을 해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법 3조 3항에서 태아가 출생하면 자녀로 본다. 간주 조항이 있어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부모인데 배우자의 부모도 이제 포함하고 5순위도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시험에서 내기는 어려운데 종종 물어보세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되냐? 예, 됩니다. 다만 부모는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조부모도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4순위에 있는 손자녀는요. 그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19세 미만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요 자녀 이하의 지금 유족의 범위에서는요. 장애 등급 2급 이상, 장애 등급 2급 이상, 장애 등급 2급 이상,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라면 다 일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사항이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앞서 그 지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는 수급권이 없어요. 국민연금에서는요. 3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해설이 좀 길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유족연금은 상수란 1번부터 5번까지 순위 중, 자, 꼭 기억하세요. 최우선 순위자한테만 지급을 해요. 한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잘 보세요. 최우선 순위자가 배우자일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차순위자, 자녀한테 가는 거는 있어요. 자, 이건 예외예요. 근데 예외까지 지문을 구성했다 치더라도요. 여기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순위가 1순위가 배우자인데 지금 자녀가 사망했으니까 예외적으로 차순위로 자녀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사망하면 다음 순위로 가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지급한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기억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언제 예외적으로 차순위자인 자녀한테 가냐면요. 일단 배우자분이 이제 그 사망한 경우로서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고요. 배우자 되시는 분이 재혼했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수급권자가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고요. 55세, 원래 유족연금은 3년 동안 딱 지급을 하고요. 그 55세까지 지급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자녀분한테 이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55세는 원칙이고요. 이 출생 연령에 따라서 1969년생 이후는 저 나이가 60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외에서 또 예외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슬슬 조금 짜증이 나죠. 예, 그래서 좀 내용이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업 목적도 있지만 실무 목적도 있으니까요. 다 이제 써는 놨어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정지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안 준다라는 건데 주는 경우는 뭐냐면 매년 고시되는 요 평균 A값 미만, 요건 노령연금 감액 강의를 참고하세요. 미만의 소득이 있다. 이거는 2022년 기준 268만 원 선인데 소득금액 개념이니까 실제로는 거의 뭐 300만 원대 후반까지는 이 소득에 걸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요. 지금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이 된다. 이거는요. 여기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 한해서 지금 그 차준위자인 자녀한테 넘어간다라는 건데 이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사유가 배우자 기준에서 소득이 없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그 자제분이 25세 미만이거나 자제분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일 때는요.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순위자로 넘어갈 일도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여기는 잠깐 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브레이크 걸린 거고요. 여기 3번에서 4번으로 연결이 돼요. 자, 배우자가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자녀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그 차순위자인 제목을 다시 보시면은 최우선 순위자한테 지급하는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차순위자인 자녀한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고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참고는 그 지급이 왜 정지되나요? 정지 안 되는 사유는 뭘까요? 라고 할 때 그 안에 세 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최우선 순위자한테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우선 순위자인 배우자한테 1, 2, 3, 4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차순위자인 자녀한테 일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은 되는데 원칙은 그렇지 않다. 여기까지가 그 유족연금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이었어요. 그 내용이 좀 많은데 좀 헷갈릴 때마다 위에 있는 지문을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수험과 관련해서는요. 이 방대한 내용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론격으로만 좀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서 그 총론을 정리하시는 게 수험적으로는 더 좋고요. 실무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 요 교환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